이강수 작가의 중편소설 꿈 두 번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애초에 처음에는 3번에 나눠서 낭독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내용이 많이 길군요. 그래서 약 50분 정도씩 4번에 나눠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7. 달콤한 첫날 밤. 올려 쏘기 시작하는 아침 햇빛은 순식간에 골짜기까지 내려왔다. 하늘에 닿는 듯한 소나무, 잣나무 사이로 금 화살 같은 볕이 쭉쭉 내려 쏘아서 풀잎의 이슬방울들이 모두 영롱하게 빛나고 시냇물 소리도 햇빛을 받아서는 더 요란한 것 같았다. 우수수 돌돌돌돌 하는 숲풀에 지나가는 바람소리와 돌 위에 흘러가는 냇물 소리가 섞여서 뻐꾹새와 꾀꼬리와 산새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김낭은 작은 바위 위에 걸터앉아서 조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은 다정한 미소가 있으나 그래도 피곤한 빛은 가리울 수가 없었다. 밤새도록 걸음을 걸었으니 배도 고팠다. 이제 어디로 가요? 하고 김낭은 어디를 보아도 나무뿐인 골짜기를 휘 둘러보았다. 글쎄, 어디 좀 쉴 만한 데를 찾아야겠는데 저 굽이만 돌면 좀 평평한 데가 있을 것도 같은데 하고 조씨는 적은 폭포라고 할 만한 굽이를 가리켰다. 조씨의 등에 척척 달라붙은 저고리가 선뜩하였다. 좀 더 올라갑시다. 어디 의지할 데가 있어야 쉬지 않아요? 하고 조씨는 깨끗한 굴 같은 것을 생각하였다. 혹은 삼꾼이나 사냥꾼의 막 같은 것을 생각하였다. 그런 것이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한 데를 찾아서 깨끗이 치워놓고 김낭을 쉬게 하고 또 둘이서 한자리에 쉬는 기쁨을 상상하였다. 그것은 아무도 볼 수 없는데 햇빛도 바람결도 볼 수 없는 대기를 바랐다. 조신과 김낭과 단 둘이만 있는 대기를 조신은 바라면서 김낭을 둘이 쳐업고 또 걷기를 시작하였다. 골짜기가 갑자기 좁아지고 물소리는 더 커졌다. 물문이라고 할 만한 좌우 석벽에는 철쭉이 만발하여 있었다. 그 목을 넘어가서는 조신이가 상상한 대로 둥그스름하게 평평하게 된 벌판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나섰다. 그 벌판에는 잡목이 있었다. 아이, 저 철쭉 보아요. 하고 등에 업힌 김낭이 소리를 쳤다. 응. 하고 조신은 땀방울이 뚝뚝 흐르는 머리를 쳐들었다. 산비둘기 소리가 구슬프게 들렸다. 마침내 조씨는 굴 하나를 찾았다. 개철에서 한참 석벽으로 올라가서 굴에 입이 보였다. 여기 굴이 있다 하고 조씨는 기쁜 소리를 질렀다. 아가씨, 여기 계시오. 소승이 올라가 있을만한가 아니한가 보고 오리다. 하고 조씨는 김낭을 내려놓고 옷소매로 이마에 땀을 씻고 석벽을 더듬어서 올라갔다. 조씨는 습관적으로 나무 간세음 보살을 부르고 그 굴 속으로 고개를 쑥 디밀었다. 저 속은 얼마나 깊은지 모르나 사람이 들어가 서고 누울 만한 데도 꽤 넓었다. 됐다 하고 조씨는 김낭과의 첫날 밤의 즐거운 꿈을 생각하면서 굴에서 나왔다. 아가씨, 여기 쉴만 합니다. 하고는 도로 김낭 있는 대로 내려와서 김낭도로 거기 잠깐 앉아있으리라 하고 개천 저쪽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싹정 솔가지와 관솔가 마른 풀을 한아름 가지고 왔다. 불을 떼요? 하고 김낭이 묻는다. 먼저 불을 떼야죠. 그래서 그 속에 있던 짐승과 버러지들도 나가고 습기도 없어지고 또 춥지도 않고
하고 조씨는 또 가서 나무 앞을 두어 번이나 안아다가 굴 앞에 놓고 부시를 쳐서 불을 살랐다. 컴컴하던 굴 속에는 뻘건 불길이 일어나고 바위 틈으로는 연기가 새어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조씨는 나무를 많이 짚어놓고는 김낭 있는 대로 돌아 내려와서 김낭을 안고 개천을 건너서 큰 나무 뒤에 숨었다. 왜 숨으셔요? 하고 김낭은 의심스러운 듯이 조신을 쳐다본다. 짐승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굴 속에서? 네, 굴은 짐승들의 집이니까. 무슨 짐승이 나와요? 보아야 알죠. 곰이 나올는지 너구리가 나올는지 구렁이가 나올는지. 아이고 무서워라. 불을 떼면 다 달아나고 맙니다. 신임은 굴에서 여러 번 잡으셨어요? 중이나 화랑이나 산맥꾼이나 사냥꾼이나 굴잠 아니 잡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때 굴 속으로서 시커먼 곰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두리번거리다가 뒷산으로 달아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곰의 굴이로군 하고 조씨는 김낭을 돌아보고 빙그레 웃었다. 그게 곰이요? 하고 김낭은 조신의 팔에 메어 달린다. 아가씨는 곰을 처음 보시오? 그럼 말만 들었지. 가만히 보고 계시오. 또 나올 테니. 또? 그럼 지금 나온 놈이 수놈이면 앞놈이 또 나올 거 아니오. 새끼들도 있는지 모르지. 가엾어라. 그러면 그 곰들은 어디 가서 사오? 뭐 우리들이 오늘 하루만 빌어 있는 것인데 우리들이 가면 또 들어와 살겠죠. 또 나오네? 하고 김낭은 등을 조신의 가슴에 딱 붙이고 안긴다. 또 한 곰이 새끼들을 데리고 나와서 또 두리번거리다가 아까 나간 놈의 발자국을 보민지 그 방향으로 따라 올라갔다. 이제 다 나왔군. 버러지들도 다 달아났을 것이오. 하고 조신은 김낭을 한번 꽉 껴안아 본다. 조신의 목에 걸린 염주가 흔들린다. 조신은 굴 아궁이에 불을 한 거듭 더 집어넣고 또 개천 건너로 가서 얼마를 있더니 칡뿌리와 먹는 풀뿌리들과 송순 많이 달린 애소나무 가장굴을 꺾어서 안고 돌아왔다. 자, 뭘 좀 먹어야지. 이걸 잡숴 보시오. 하고 먼저 송기를 벗겨서 김낭에게 주고 저도 먹었다. 송기는 물이 많고 연하였다. 맞나요? 하고 김낭은 송기를 씹고 송기 벗긴 솔가지를 빨아먹었다. 송기는 밥이고 송수는 반찬이요. 이것만 먹고도 며칠은 삽니다. 둘이서는 한참 동안이나 송기와 송수를 먹었다. 자, 칡뿌리. 이것도 산에 댕기는 사람은 밥 대신 먹는 것이요. 자, 이게 연하고 달 것 같습니다. 씹어서 물을 빨아먹는 건데 연하거든 삼켜도 좋아요. 하고 조씨는 그중 살찌고 연할 듯한 칡뿌리를 물에 씻어서 김낭에게 주었다. 김낭은 조신이가 주는 대로 칡뿌리를 받아서 씹는다. 조신도 먹는다. 그것들이 모두 별미였다. 곁에 김낭이 있으니 바위돌을 먹어도 맛이 있을 것 같았다. 얼마쯤 먹은 뒤에 조씨는 지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취를 아니 보일 양으로 나머지를 묶어서 큰 나무 뒤에 감춰버렸다. 그리고는 물을 많이 마시고 조씨는 자, 이제 올라가 굴속에서 쉬입시다. 그리고 다리 아픈 것이 낫거든 길로 내려갑시다. 하고 김낭의 손을 잡아서 끌고 굴 있는 데로 올라갔다. 불은 거의 다 타고 향긋한 냄새가 나풍길 뿐이다. 조씨는 타다 남은 불을 굴 가장자리로 모아서 화로처럼 만들어 놓고 솔가지로 바닥에 재를 쓸어내고 그 위에 마른 풀을 깔았다.
자, 아가씨, 들어오셔요. 하고 조씨는 제가 먼저 허리를 굽혀서 굴속으로 들어갔다. 굴속은 후끈하였다. 김낭은 잠시 주저하는 듯 하더니 조신의 뒤를 따라서 굴속에 들어갔다. 지금 이 굴속에는 춤생 하나 버러지 하나 없으니 마음 놓으시오. 하고 조씨는 기름한 돌을 마른 풀로 싸서 베개까지도 만들어서 김낭에게 주었다. 젊어서 어여쁘고 기운 있는 동안에. 이튿날 아침에 두 사람은 굴속에서 나왔다. 조씨는 김낭의 얼굴을 밝은 데서 대하기가 부끄러웠으나 김낭은 더욱 부끄러운 듯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두 사람은 시냇가에 내려와서 양치하고 세수를 하였다. 조씨는 세수를 끝내고는 서쪽을 향하여서 합장하고 연부를 하려 하였으나 어쩐 일인지 두 손이 잘 올라가지를 아니하였다. 제 몸이 갑자기 더러워져서 다시 부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같음을 느꼈다. 그래도 십수년 하여오던 습관에 부모님을 염하고 아침 예불을 아니하면 갑자기 무슨 큰 버력이 내릴 것 같아서 무서웠다. 그래서 조씨는 억지로 두 손을 들어서 합장하고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나무 아미타불 10번과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10번을 불렀다. 조신이 연부를 하고 나서 돌아보니 김낭이 조신의 모양을 웃고 보고 섰다가 그러고도 연불이 나오시오? 하고 물었다. 조신은 무안한 듯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공연히 나타나서 신임의 돌을 깨뜨렸죠? 하고 김낭은 시무룩하면서 물었다. 아가씨 곁에 있는 것이 부처님 곁에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고 조씨는 겸연쩍은 대답을 한다. 아가씨는 다 무엇이고 고맙습니다는 다 무엇이오. 이제는 나는 신임의 아내인데. 하고 김낭은 상긋 웃는다. 그럼 신임은 다 무엇이오? 나는 아가씨 남편인데. 또 아가씨라셔. 그럼 갑자기 왜라고 부릅니까? 응? 또 부릅니까라셔. 신임이 퍽은 용렬하시오. 아가씨도 소승을 신임이라고 부르시면서. 응? 인제는 또 소승까지 바치시네. 파기한 중에 소승은 무슨 소승이요. 출분한 계집애가 아가씨는 무슨 아가씨고. 하고 김낭은 조신과 자기를 둘 다 조롱하는 듯이 깔깔대고 웃는다. 조신은 어저께 굴을 찾고 공을 쫓고 할 때는 또 밤새도록 김낭에게 800개를 주고 무섭지 말게, 추워하지 말게, 억센 팔에 폭 껴안아 줄 때에는 자기가 김낭의 주인인 것 같더니 김낭이 자기를 보고 파괴승이라고 깔깔대고 웃는 것을 보는 지금에는 김낭은 마치 제 죄를 다루는 법관과도 같고 저를 유혹하고 조롱하는 마귀와도 같아서 섬뜩해함을 느꼈다. 그래서 조씨는 김낭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신임, 누여셨어요? 자, 아침이나 먹어요. 하고 김낭은 조신이가 들고 섰는 보퉁이를 빼앗으며 자, 여기 앉아서 우리 아침이나 먹어요. 하고 제가 먼저 물가 바위에 앉으며 보퉁이를 끓은다. 그 속에서는 백지에 싼 떡이 나왔다. 조신도 김낭의 곁에 앉았다. 이게 웬 떡이요? 도망꾼이가 그만한 생각도 아니하겠어요? 하고 떡 한 조각을 손수 떼어서 조신에게 주면서 자, 잡수셔요. 아내의 손에 처음으로 받아 잡숴 보시오. 하는 양이 조신에게는 어떻게 기쁘고 고마운지 황홀할 지경이었다. 조신은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그러면 이 보퉁이에 있는 게 다 떡이요? 하고 물었다. 우리 일생 먹을 떡이요. 하고 김낭이 웃는다.
일생목을 떡? 하고 조씨는 그것이 은근 보화가 아니오 떡이라는 것이 섭섭하였다. 왜? 떡이면 안 돼요? 안 될 건 없지만은 난 무슨 보물이라고. 중이 욕심도 많으시오. 나 같은 여편네만으로도 부족해서. 또 보물? 하고 김낭은 조신을 흘겨본다. 조신은 부끄러웠다. 모든 욕심, 이른바 오욕을 다 버리고 무상도만을 구하여야 할 중으로서 여자를 탐내고 또 보물을 탐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앞날과 내생이 무서웠다. 보물 좀 보여드릴까요? 자, 하고 김낭은 미안한 듯이 보퉁이 속에 싸고 또 싼 속 보퉁이를 끄르고 백지로 싼 것을 또 끄르고 또 끄르고 마침내 그 속에서 금가락지, 금비녀, 은가락지, 은비녀, 옥가락지, 옥비녀, 산호, 금패, 호박 같은 것들이 번쩍번쩍 빛을 발하고 쏟아져 나왔다. 어이구,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여태껏 죽노릇만 한 조신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처음이었다. 누런 것이 금인 줄은 부처님 도금을 보아서 알거니와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무엇이 무엇인지 이름도 알 길이 없었다. 이만하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 일생 평안히 먹고 살지 않아요? 하고 달래는 국달한 금비녀를 들어서 흔들어 보이면서 이것들을 팔아서 땅을 장만하고 집을 하나 얌전하게 짓고 그리고 우리 둘이 아들 딸 낳고 산단 말이야요. 우리 둘이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하고 조신에게 안긴다. 늙지도 말았으면. 조신은 늙음이 앞에 서기나 한 것 같이 낯을 찡그렸다. 어떻게 안 늙소? 달래도 양미간을 찌푸렸다. 늙으면 죽지 않어? 죽기도 했지만은 복이 숭해지지 않소? 얼굴에는 주름이 잡히고 살갗도 거칠거칠해지고 또 기운도 없어지고 눈이 흐려지고 아이 숭해라. 달래는 깔깔대고 웃는다. 조신은 달래의 저 고운 얼굴과 보드란 살이 늙으려니 하면 슬펐다. 하물며 그것이 썩어서 썩어지려니 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생각은 맙시다. 흥이 깨어지요. 젊어서 어여쁘고 기운 있는 동안에 재미있게 살읍시다. 자, 우리 가요. 어디 좋은 데로 가요. 달래는 이렇게 말하고 조신을 재촉하였다. 두 사람은 일어났다. 구. 뒤쫓아온 평목. 조신은 달래를 데리고 나무로 걸었다. 뒤에서 무엇이 따르는 것만 같고 숲을 속에서도 무엇이 뛰어나오는 것만 같았다. 미인과 재물을 지니고 가는 것만 하여도 마음 졸이는 일이어듯 하물며 남의 약혼한 처녀를 빼어가지고 달아나는 조신의 마음의 졸임은 비할 기가 없었다. 게다가 달래의 말을 듣건댄 그의 새서방이 될 뻔한 모래는 글도 잘하거니와 칼도 잘 쓰고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달리고 또 풍악도 잘하는 화랑이었다. 모래가 칼을 차고 활을 들고 말을 타고 따라오면 어찌하나 하면 조신은 겁이 났다. 이때 조신아! 조신아! 섰거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조신은 다리가 와들와들 떨렸다.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였다. 어떻게? 이를 어째? 하고 조신은 달래와 보물 보퉁이를 둘이 젓고 뛰었다. 그러나 겁을 집어먹은 조신의 다리는 방앗공이 모양으로 디딘 자리만 돼 디디는 것 같았다. 마침 나무 한 폭이 없는 데라 어디 숨을 곳도 없었다.
조신에게는 이동안이 1000년은 되는 것 같았다. 하하하하 하고 뒤에 웃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려도 모래의 화살은 날아오지 아니하였다. 내야 조신아, 내다. 평목이다. 평목은 벌써 조신을 따라잡았다. 조신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입이 넓기로 유명한 평목이었다. 조신은 그만 달래를 업은 채로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맥이 풀린 것이었다. 조신의 몸은 땀에 떴다. 숨은 턱에 닿았다. 목과 입이 타는 듯이 말랐다. 눈을 바로 뜰 수가 없고 입이 열리지를 아니하였다. 평목은 조신의 머리를 싼 헝겊을 벗겼다. 맹숭맹숭한 중대가리다. 이놈아, 글쎄 내 소리도 못 알아들어? 그렇게 내다 해도 못 알아들어? 평목은 큰 입으로 비축거리고 웃었다. 아이고 평목아, 사람 살려라. 조신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 이놈아, 글쎄 중놈이 백주에 남의 시집갈 아가씨를 빼가지고 달아나니깐 발이 조리지 않아. 평목은 더욱 싱글싱글하였다. 그래, 너는 어떻게 알고 여기 따라왔니? 시인님께서 가보라고 하시니까 따라왔지. 내가 이 길로 오는 줄 어떻게 알고? 노신님이 무엇을 모르시니? 나무로 따라가면 만날이라고 그러시더라. 그래, 너는 왜 온 거야? 글쎄, 시인님께서 보내셔서 왔다니까. 아니, 왜 보내시더냐 말이다. 너를 붙들어 오라고. 지금 사또께서 야단이셔. 벌써 읍으로 기별을 하셨으니까 군사들이 사방으로 떠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어디로 달아날 테야? 파란개빈이 하늘로 오를 테냐? 두더지니 땅으로 들 테냐? 꼼짝 못하고 붙들리는 날이면 네 모가지가 댕강 떨어지는 날이야. 그러니까 어서 나하고 아가씨 모시고 돌아가자. 가서 빌어. 아직 아가씨 말짱하십니다 하고 빌면 네 모가지만은 제자리에 붙어 있을 것이다. 자, 어서 가자. 하고 평목은 달래를 향하여 아가씨, 어서 날 따라오시오. 글쎄 아가씨도 눈이 삐었지. 어디로 보기로 글쎄 저런 찌그러진 검둥이 놈한테 반하시오. 자, 어서 가십시다. 만일 진정 모래라는 이가 싫거든 내 좋은 신랑을 한 사람 중매를 하오리다. 하다 못하면 내라도 신랑이 되어드리죠. 평목은 이렇게 지절대며 어깨를 밀어서 앞을 세웠다. 이놈이? 하고 조신은 번개같이 덤벼들어서 평목의 뺨을 때렸다. 내 이놈, 또 한 번 그런 소리를 해보아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말 테다. 조신은 시근시근하였다. 이 못난 녀석이 어디 이런 기운이 있었어? 평목은 달래를 놓고 커다란 입을 벌리고 껄껄 웃었다. 평목이가 웃고 보니 조신은 부끄러움이 나서 제 손으로 때린 평목의 뺨이 불그스레 하여지는 것을 겸연쩍하게 바라보았다. 평목은 어깨에 걸쳤던 보퉁이를 내려서 조신의 앞에 내어밀며 언네, 노신님이 보내시는 걸세? 하였다. 그게 무엔가? 조신은 더욱 무안하였다. 끌러보면 알지. 조신은 끌렀다. 거기서 나온 것은 법당에 버섯 팽개를 치고 왔던 직배 상상과 붉은 가사였다. 이건 왜 보내신다던가? 조신은 가사와 장삼을 두 손으로 받들어 들고 물었다. 노신님께서 그러시되 이걸 조신이 놈을 갖다 주어라. 이걸 보고 조신이 놈이 돌아오면 좋고 안 돌아오거든 몸에 지니고나 댕기라고 일러라.
지금은 몰라도 살아가노라면 쓸 날이 있으리라. 그러시대. 그럼 잘 가게. 난 가네. 부디 재미나게들 살게. 내 사또 뵙고 자네들이 하슬라 쪽으로 가더라고 거짓말을 하여 줌세. 사또도 사또지. 이제 저렇게 된 것을 다시 붙들어가면 뭘 하노? 하고 평목은 조신과 달려를 바라보고 한 번씩 웃고는 뒤도 아니 돌아보고 훨훨 오던 길로 가고 말았다. 고마워. 평목이 고마워. 하고 조신이 외쳤으나 평목은 들은 채도 아니하였다. 조신은 용선 느사와 평목의 일이 고마웠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할 새가 없었다. 조신은 달래를 데리고 어서 달아나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달래를 잃어서는 아니 된다. 평목은 사또에게 조신이 달아난 길을 가리키지 아니한 모양이었다. 그들은 무사히 태백산 밑까지 달아날 수가 있었다. 여러 번 의심도 받았고 또 왈패들을 만나서 달래를 빼앗길 뻔도 하였으나 조신은 그때마다 용하게도 혹은 구변으로 혹은 담력으로 이러한 공경들을 벗어났다. 이게 다 간세음 보살님 은혜야. 조신은 공경을 벗어날 때마다 달래를 보고 이런 말을 하였다. 10. 고운 아내와 귀여운 자식들. 조신은 태백산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터를 잡고 집을 짓고 밭을 일궜다.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는 것만 같았다.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잘 되고 콩을 심으면 콩도 잘 되었다. 닭을 남기면 병아리도 잘 까고 병아리를 까면 다 잘 자랐다. 개도 말같이 크고 송아지도 얼른 큰 소가 되었다. 호박도 동이만하게 열었다. 물도 좋고 바람도 좋았다. 이따금 호랑이, 곰, 멧돼지, 삭장이, 족제비 같은 것이 내려오는 모양이나 아직도 강아지 하나, 병아리 한 마리 잃은 일이 없었다. 간세음 보살님 덕이야. 산신님 덕이고. 조신은 이렇게 기뻐하였다. 이러한 속에 옷 같은 달래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사랑하는 조신은 참 복되었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도 다 부러워하였다. 처다들이 났다. 그것은 꿈에 미령님을 배웠고 났다고 하여서 미력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다음에 딸이 났다. 그것은 꿈에 달을 보고 났다고 하여 달보고라고 이름을 지었다. 셋째로 또 아들이 났다. 그것은 꿈에 칼을 보고 났다고 하여서 칼보고라고 이름을 지었다. 넷째로 또 딸을 낳았다. 그의 이름은 거울보고였다. 이제는 조신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늙는 것이었다. 조신은 벌써 50이 가까웠다. 머리와 수염에 희끗희끗한 것이 보이고 그렇게 꽃 같은 달래도 자식을 넷이나 낳으니 눈초리에 약간 잔주름이 보이고 살에 빗도 줄었다. 달래도 벌써 30이 넘었다. 조신은 안이 늙으려고 산삼도 캐러 다니고 사슴도 쏘러 다녔다. 내가 살자고 널 죽이는구나 하고 조신은 살을 맞고 쓰러져서 아직 채 죽지도 아니한 사슴의 가슴을 뚫고 그 피를 빨아먹었다. 그리고 용을 갖다가 식구들이 다 나눠 먹었다. 산삼도 먹었다. 이것으로 정말 아픔과 늙음과 죽음이 아니오려는가. 11. 지워지지 않는 과거. 하루는 조신이 삼을 캐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미력이 달 보고 칼 보고 새 아이가
나와 놀다가 아비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 손님 왔어 하고 조신에게로 내달았다. 손님? 어떤 손님? 조신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 집에 찾아올 손님이 있을 리가 없었다. 중이야. 중? 조신은 벌써 중이 아니었다. 입이 커다래. 엄마가 알든. 처음에는 누구셔요? 하고 모르더니 손님이 이름을 대니까 엄마가 알던데. 이름이 뭐래? 무예라더라. 무슨 모기? 조씨는 다 알았다. 평목이로구나 하고. 평목이라던? 하고 미려기를 보고 물었다. 오라, 평목이래. 아이들은 평목이란 이름과 입이 커다란 것을 생각하고 웃는다. 그러기로 평목이가 어찌하여서 왔을까? 대관절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조씨는 큰 비밀이 깨어질 때 제게 있는 모든 복이 터무니없이 깨어지는 것 같아서 섬뜨리하였다. 조씨는 그동안 10여 년을 마음 턱 놓고 살았던 것이다. 남의 시집갈 처녀를 훔쳐왔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이제야 네가 알랴 한 것이었다. 달래의 부모도 인제는 달래를 찾기를 단념하였을 것이요. 또 모래도 인제는 다른 새아씨한테 장가를 들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었다. 그러하던 것이 불의의 평목이 온 것을 아니 기억은 15년 전으로 돌아가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았다. 평목이란 조신이 알기에는 결코 좋은 중은 아니었다. 낙산사에 있을 때 용선 시님의 눈을 기이고는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또 재울리러 온 젊은 여자들을 노리기도 하던 자였다. 또 도적질도 곧잘 하던 자였다. 그 커다란 입으로 지절대는 소리는 모두 거짓말이었고 남을 해치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 작자가 조신과 달래를 곱다랗게 놓아보낸 것이 수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것은 용선 시님의 심부름이기 때문이라고 조신은 생각하였다. 집에 온 것은 과연 평목이었다. 그도 이제는 중늙은이 중이었다. 평신님, 이게 웬일이오? 조신은 옛날 습관으로 중에 인사를 하였다. 지나던 길에 우연히 들렀소. 하고 평목도 15년 전 서로 작별할 때보다는 무척 점잖았다. 그날 밤 조씨는 평목과 한 방에서 잤다. 두 사람은 낙산사의 옛날에 돌아가서 이야기가 끝날 바를 몰랐다. 용선 시님은 아직도 정정하시고 평목은 이번 설화벌까지 다녀오는 길에 산천 구경 겸 온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물론 조씨는 평목의 말은 무엇이나 반신반의하였다. 더구나 평목 자신에 대한 말은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신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평목을 잘 아는 사람은 다 그러하였다. 평목은 악인은 아니나 거짓말쟁이였다. 그런데 아무려나 기쁘오. 참 재미나게 사시는구려. 평목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신에게는 평목의 말이 빈정거리는 것으로 들릴 뿐더러 그 말에는 독이 품은 것 같았다. 재미가 무슨 재미요. 부끄러운 일이지. 하고 조신은 노신님이 평목을 시켜서 보내어준 가사와 장삼을 생각하였다.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어디 들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재미가 무슨 재미? 그럼 나하고 바꾸려오? 평목은 벌떡 일어나 앉으며 이런 소리를 하였다. 바꾸다니? 조씨는 불끈함을 느꼈다.
아니, 나는 이 집에서 재미나게 살고 신임은 나 모양으로 중이 되어서 떠돌아 다녀란 말이오. 평목은 농담도 아닌 것 같이 이런 소리를 하였다. 에잉? 하고 조씨는 돌아 누우며 원 아무리 친한 처지라 하여도 농담이라 할지라도 할 말이 다 따로 있는 것이지 그게 다 무슨 소리란 말이오? 하고 쩝소리가 나도록 입맛을 다시었다. 평목이 달래에게 불측한 생각을 가졌거니 하니 당장에 평목을 어떻게 하기라도 하고 싶었다. 어디 내게 그렇게 해보. 인혁은 남의 아내를 훔쳐내인 사람 아니오. 내 입에서 말 한마디만 나와보. 재미나게 살겠소. 모가지는 네 모가지가 날아가고 강물은 제 골로써 가고 쟤는 지은 대로 가는겨. 모래가 지금 어떻게 당신을 찾는 줄 알고. 평목은 침을 탁 뱉었다. 모래란 말에 조씨는 전신이 오그라드는 듯하였다. 모래는 달래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다. 칼 잘 쓰고 말 잘 타기로 서울에까지 이름이 난 화랑이었다. 조신도 화랑이란 것을 잘 아는 바에 화랑이란 한번 먹은 뜻을 변함이 없고 한번 맺은 의를 끊는 법이 없다. 모래가 15년 지난 오늘에도 달래를 찾을 것을 당연한 일인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씨는 무서웠다. 한번 모래와 마주치는 날이면 매를 만난 새와 같아서 조씨는 아무리 날쳐도 그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씨는 벌떡 일어났다. 평신님, 아니 정말 모래가 아직도 날 찾고 있어? 어찌 안 찾을 것이오. 지 아내를 빼앗기고 찾지 않을 놈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하물며 화랑이거든. 화랑이 그래 한번 먹은 뜻을 변할 것 같소? 아니 평신님 똑바로 말을 하시오. 정말 모래가 나를 찾소? 찾는단 밖에. 이제 다 버린 계집을 찾아서 무엇하겠소마는 두 연놈을 한 칼로 쌍동 자르기 전에 동이덩이같이 맺힌 분이 풀릴 것 같소? 아니 정말 평신님이 모래를 보았느냐 말이오. 정말 모래가 이 조신을 찾는 것을 보았느냐 말이오. 글쎄 그렇다니까. 모래가 그때부터 공부도 벼슬도 다 버리고 원수 앞으로 나섰소. 산골짜기마다 굽이 샅샅이 뒤져서 아니 찾고는 말지 아니할 것이오. 오늘이나 내리나 여기도 오른지 모르지. 신임도 그만큼 재미를 보았으니 이제 그만 내어놓을 때도 되지 않았소. 이제는 벌을 받을 날이 왔단 말이오. 평목은 어디까지나 조신을 간지려 죽이려는 듯이 눈과 입가에 비웃음을 띠고 있었다. 신임 하고 조신은 떨리는 음성으로 신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소? 그때도 신임이 나를 살리셨으니 이번에도 신임이 나를 살려주시오. 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신임이 나를 살려주시오. 제발 할인 공덕을 하여 주시오. 여섯 식구를 죽게 하신 데서야 살생이 되지 않소. 평신님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하고 두 팔을 짚고 꿇어앉아서 수없이 평목의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글쎄 신임도 그렇게 좋은 말로 하시면 모르지만은 신임이 만일 가까 모양으로 내 비위를 거스린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단 말이오. 안 그렇소? 평목은 가슴을 내밀고 고개를 젖힌다. 다 잘못했으니 살려만 주오. 조씨는 또 한 번 이 말을 조아린다. 그러면 내가 신임과 같이 살던 부인이 어찌 달라겠소마는
따님을 날 주시오. 아까 보니까 이쁘장한 게 어지간히 쓰겠습니다. 12. 범죄. 평목의 이 말에 조씨는 한 번 더 가슴에서 분이 치밀고 눈꼬리에 불꽃이 튀는 것을 느꼈다. 그러는 순간에 번뜩 조신의 눈앞에는 도끼가 보였다. 나무를 찢고 장작을 패는 도끼다. 기운으로 말하면 평목이 조신을 당할 리가 없다. 당할 수 없는 것은 오직 평목의 입신과 능글능글함이었다. 도끼는 방 한편 구석에 누워 있었다. 새로 갈아놓은 날이 등잔불을 받아서 번쩍번쩍 빛났다. 당장에 평목이 꼴통을 베어버릴까? 하고 조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참았다. 그리고 웃는 낯으로 그걸 아직 어린걸 하고 능쳐버렸다. 어리기는 15살이 어려요. 평목의 눈이 빛났다. 조씨는 한 번 더 동이동이 같은 것이 치미는 것을 삼켜버렸다. 자, 이제 늦었으니 잡시다. 내일 마누라하고도 의논해서 좋도록 하십시다. 조씨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 누웠다. 평목도 누웠다. 조씨는 잠이 들지 아니하였다. 헛코를 골면서 평목이 하는 양을 엿보았다. 평목은 잠이 드는 모양이었다. 평목이 코를 고는 것을 보고야 조씨는 마음을 놓았다. 평목이 깊이 잠이 들기를 기다려서 조씨는 소리 아니 나게 일어났다. 암만 해도 평목의 입을 막아 놓아야 할 것이다. 조씨는 이렇게 생각하고 구석에 놓인 도끼를 생각하였으나 방과 몸에 피가 묻어서 형적이 남을 것을 생각하고는 목을 메어 죽이기를 생각하였다. 조씨는 손에 맞는 끈을 생각하다가 허리띠를 끌렀다. 평목이 꿈을 꾸는지 무슨 소리를 지절거리며 돌아 누웠다. 조씨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평목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죽이는 것이 무서워졌다. 사람을 죽이다니 하고 조씨는 진저리를 쳤다. 그렇지만은 평목을 살려두고는 조신 제 몸이 온전할 수가 없었다. 평목에게 딸을 주기는 싫었다. 딸 거울 보고는 아비는 아니 닮고 어미를 닮아서 어여뻤다. 그러한 딸을 능구렁이 같은 평목에게 준다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었다. 그뿐 아니다. 설사 딸을 평목에게 주더라도 그것만으로 평목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아니하였다. 필시 재물도 달라고 할 것이다. 딸을 주고 재물을 주면 조신의 복락은 다 깨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아무리 하여서라도 평목은 없이 해버려야 한다. 조신은 오래 두고 망설이던 끝에 마침내 평목의 가슴을 타고 허리띠끈으로 평목의 목을 졸랐다. 평목은 두어 번 소리를 치고 팔다리를 버둥거렸으나 마침내 조신을 당하지 못하고 말았다. 조신은 전신에서 땀이 흘렀다. 이빨이 떡떡 마주치고 팔다리는 허둥허둥하였다. 조신은 먼저 문을 열고 밖에 나가 보았다. 지세는 달이 있었다. 고요하다. 조신은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평목을 안아들었다. 평목의 팔다리가 축축 늘어지는 것이 무서웠다. 조신은 나무 그늘을 골라가면서 평목의 시체를 안고 뒷산으로 올랐다. 풀잎소리며 또 무엇인지 모르는 소리가 들릴 적마다 조신은 전신이 굳어지는 듯하여서 소름이 쭉쭉 끼쳤다. 조신은 평소에 보아두었던 굴 속에 시체를 집어넣고는 뒤도 아니 돌아보고 집으로 내려왔다. 내일이나 모레나 틈을 보아서 묻어 버리리라고 생각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아내 달래가 손님은 어디 가셨어요? 하고 물을 때 조신은 새벽에 떠나갔소 하고 어색한 대답을 하였다. 사람을 죽인다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었고
마음이 편안치 아니하면 그것이 얼굴과 언어 동작에 안이 나타날 수가 없었다. 조씨는 밤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식욕도 줄었다. 늘 근심을 하고 있었다. 동구의 사람의 그림자만 너푼 하여도 조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모양으로 3, 4일이 지난 뒤에야 조씨는 비로소 평목의 시체를 묻어버리리라 하고 땅을 팔 재구를 가지고 밤에 뒷산에 올라갔다. 그러나 무서워서 그 시체를 든 굴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어둠 속에 평목이가 혀를 빼어물고 으흐흐흐 하면서 조신에게 덤비어드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전신의 땀을 쭉 흘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도 이 시체를 감추어버리지 아니하면 필경 발각이 날 것이요. 발각이 나면 조씨는 살인죄를 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조씨는 기운을 내어서 또 밤에 산으로 갔다. 그러나 이날은 전날보다도 더욱 무서웠다. 다리가 떨려서 옮겨놓기가 어려웠다. 어둠 속에서는 또 평목이가 혀를 빼어물고 두 팔을 기운 없이 흔들면서 조신을 향하여 오는 것 같았다. 조신은 겁길에 어떻게 온지 모르게 집으로 달려왔다. 전신에는 땀이 쭉 흘렀다. 어디를 밤이면 갔다 오시오? 아내는 이렇게 물었다. 조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바를 몰라서 삼캐로 하였다. 밤에 무슨 삼을 캐오? 아내는 수상하게 물었다. 산신기도 드리는 거야. 조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산신기도란 말을 하고 보니 또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그것은 시체를 묻지도 아니하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필시 산신님이 노염을 사서 큰 동티가 나리라 하는 것이었다. 산신 동티란 참 무서운 것인데 하고 조씨는 몸에 소름이 끼쳤다. 산신님이 노하시면 적으면 삭, 족제비, 너구리 같은 것이 난동하여서 달기며 곡식을 해롭게 하고 크면 늑대, 곰, 호랑이, 구렁이 같은 짐승을 내놓아서 사람을 해한다는 것이다. 산신제를 지내자니 사람을 죽인 몸이라 부정을 탈 것이오.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조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 벌써 산신 버력이 내리는 것만 같았다. 금시에 큰 구렁이가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제 몸을 가물는지도 모른다. 호랑이가 내려와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물어 죽일는지도 모른다. 조씨는 머리가 쭈뼛쭈뼛함을 느낀다. 그러나 조씨는 모처럼 쌓아놓은 행복을 놓아버릴 수는 없었다. 아무리 하였어도 언제까지나 꼭 붙들고 메어 달리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조씨는 용선 스님이 주신 가사를 생각하였다. 몸에 가사만 걸치면 천지간에 감히 범접할 귀신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명하신 계행을 깨트린 더러운 몸에 이 가사를 걸치면 가사가 불길이 되고 바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아비 지옥으로 불어보낸다는 것이다. 그 가사 장삼을 집에 두어서 이런 변사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조씨는 이렇게 생각하여 보았다. 그렇게 생각하니 검은 장상과 붉은 가사가 저절로 너풀너풀 허공을 날아 올라가는 것 같아서 조씨는 몸서리를 쳤다. 너풀너풀 가사 장삼은 조씨네 눈앞에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조씨는 눈을 떠보았다. 캄캄하다. 어둠 속에는 수없는 가사와 장삼이 너풀거렸다. 그 중에는 평목의 모양도 보이고 용선 스님의 모양도 보였다. 그러나 용선 화상의 모양은 곧 쓰러졌다. 조씨는 정신이 어지러워서 진정할 수가 없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가고 싶었으나 가히 눌린 사람같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 같았다. 아내의 얼굴도 무섭게 나타난 여규와 같았다.
아이들의 얼굴도 매서운 귀신과 같았다. 13. 조신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다. 조신은 어찌할 줄을 몰랐다. 눈을 떠도 무섭고 눈을 감아도 무서웠다. 아, 내가 왜 이럴까? 밤길을 혼자 가도 무서움을 많이 타던 내가 왜 이럴까? 조신은 정신을 수습하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안 되었다. 모든 것이 다 저를 위협하고 해치려는 원수인 것 같았다. 조신은 낙산사 간음상을 마음에 그려보려 하였다. 그 자비하신 모습을 잠깐만 뵈어도 살아날 것만 같았다. 이러한 경우에 사랑하는 처자로는 아무러한 힘도 없었다. 나무하고 대자 대비 간세음 보살 마하사를 부르려 하나 입이 열리지 아니하였다. 전신이 얼어 들어오는 타였다. 조신은 아무리 하여서라도 간세음 보살을 배우려 하나 나오는 것은 무서운 형상뿐이었다. 눈망울 툭 붉어진 사천 왕상이 아니면 머리에 뿔 돋친 염나국 사자의 모양뿐이었다. 가사와 장삼이 어지럽게 너풀거리던 어둠 속에서 눈망울 붉어지고 뿔 돋친 귀신들, 머리 풀어헤치고 입에서 피 흘리는 귀신들이 어지러이 나타나서 조신을 노려보았다. 다음 순간에 조신의 눈앞에는 이글이글 검푸른 불이 타는 불지옥과 지글지글 사람의 기름이 끓는 큰 가마며 입을 벌리고 혀를 잡아당겨서 자르는 광경이며 이 모양으로 모든 흉물스러운 광경이 보이고 나중에는 평목이가 퍼런 혀를 빼어물고 손에 제가 목에 메어 죽던 끈아풀을 들고 나타나서 조신을 향하여 손을 허기는 것을 보았을 때 조신은 베개에 두 눈을 비비며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조신이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옆에 안에 달래가 있었다. 웬일이오? 달래는 남편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일어나 앉으며 묻는다. 달래가 두 팔을 들어서 흩어진 머리를 거둘 때 그 휜 두 팔꿈치와 젖가슴이 어둠 속에서 보이는 것이 조신의 눈에는 금방 꿈속에서 보던 귀신과 같아서 악 소리를 치면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왜 그러우? 달래도 깜짝 놀란 듯이 앉은 걸음으로 뒤로 물러나며 머리 가누던 두 손을 앞으로 내어 밀었다. 아니야. 하고 조신은 맥없이 도로 들어누웠다. 저도 제 행복이 부끄러웠고 아내에게도 숨기고 있는 살인의 비밀이 혹시 이런 것으로 탄로가 되지나 않는가 하여 겁만 났다. 아니라니. 하고 달래는 남편의 수상한 행동에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였다. 요새 웬일이요. 밤마다 햇소리를 하고 자면서 팔을 내어 두르고 몇 번이나 소스라쳐 놀랐는지 몰라. 참 이상도 하오. 아마 무슨 일이 있나 보아. 나도 꿈자리가 사납고 어디 바른 말 해보쇼. 그 평목인가 하는 중 어디 갔소? 왜 식전 새벽에 아침도 안 먹고 간단 말이오. 한만 해도 수상하더라니. 그이 왔다간 다음부터 당신의 모양이 수상해요. 어디 바로 말을 해보아요. 그중은 어디로 갔소? 달래가 이렇게 하는 말은 마디마디 해초리가 되어서 조신의 등덜미를 후려 갈기는 것 같았다. 내가 그 녀석 간 곳을 어떻게 알아? 저 갈 대로 갔겠지. 조신은 아무 관심 없는 양을 꾸미노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 가슴은 몹시 울렁거렸다. 아니, 그 일을 왜 그 녀석이라고 부르시오? 우리가 도망할 때 간에 이르지도 아니한 일을? 달래의 말은 한 걸음 조신의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우리가 재미있게 사는 것을 보고는 샘도 날 것 아니야. 조신은 아니할 말을 하였다고 고대 뉘우쳤다. 아니, 그이가 무얼 합디까? 달래는 무릎걸음으로 조신의 곁으로 다가앉는다.
아니야. 별일은 없었지만은. 조씨는 우물쭈물 이 이야기를 끊고 싶었다. 아니, 그이가 무예를 합디까? 모래말을 합디까? 왜 모래가 있으면 좋겠어? 모래 생각이 나느냔 말이야. 조씨는 가장 질투가 나는 듯이 달래 편으로 돌아눕는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오? 누가 모래를 생각한다고? 그럼 모래말을 왜 해? 그 원순 놈의 말을 왜 입에 담느냔 말이야. 모래라는 못자만 들어도 내가 분통이 터지는 줄 알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냔 말이야. 조신에게 제일 싫고 무서운 것이 모래의 이름이었다. 만일 누가 하루에 한 번씩만 모래의 이름을 조신의 귀에 불어넣어준다면 한 달 안에 조신은 말라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모래의 말을 가지고 아내에게 핀잔을 준 것은 모래 때문이라기보다는 죽은 평목의 비밀을 지키자는 계교로서였다. 그러나 한번 여자의 마음에 일어난 의심은 거짓말로라도 풀기 전에는 결코 잠잠케 할 수는 없었다. 달래는 전에 없이 우락부락한 남편의 태도가 불쾌한 듯이 뾰로통한 소리로 모래가 무슨 죄요? 그이가 왜 당신의 원수요? 당신이나 내가 그의 원수면 원수지. 까닭 없는 사람을 미워하면 죄가 안 돼요? 하고 쏘았다. 조씨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무엇이 어째? 모래가 원수가 아니야? 모래놈이 내 눈앞에 번뜩 보이기만 해라. 내가 살려둘 줄 알고 단박에 물꼬를 내고야 말걸. 하고 어둠 속에 보이는 아내의 얼굴을 노려본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성을 내니 무서움이 좀 가라앉는다. 평목의 원혼이 멀리로 달아난 것도 같았다. 그러나 달래는 한장한가 싶은 남편의 태도가 원망스러운 듯 전보다도 뾰롱뾰롱하게 모래를 죽여요? 당신 손에 죽을 모래가 죽을 줄 알았어? 그이는 화랑이요. 칼 잘 쓰고 활 잘 쏘고 하는 그이가 당신 손에 잘 죽겠어. 사람의 일을 아나? 혹시 그이가 여기 올지도 모르지. 만일 모래가 여기 오는 일이 있다면 당신이나 내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비는 거야. 죽을 죄로 잘못했으니 살려줍시사고 저 미력이랑 달보고랑 어린 것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줍시사고 제발 개발 비는 거야. 불공한 말 한마디만 해보. 당장에 목이 달아날 테니. 그나 그뿐인가? 암만 해도 당신이 평목 스님을 할 때 조씨는 달려들어서 달래의 입을 손바닥으로 막아버렸다. 함부로 입을 놀려? 하고 조씨는 달래의 몸을 잡아 흔들었다. 달래는 방바닥에 이마를 대고 쓰러지면서 과연 그랬구려 하고 울면서 푸념을 한다. 그날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혹시나 하면서 설마 그런 일이야 있었나 했더니 정말 당신이 그 중을 죽 할 때 조씨는 또 달래의 몸을 잡아 흔든다. 여보 하고 조씨는 무서워하는 사람 모양으로 숨이 차다. 조씨는 달래의 귀에 입을 대고 그런 소리 말어. 아이들이 들어. 누가 들어. 하고 덜덜 떨었다. 조씨는 제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저밖에 다만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한없이 무서웠다. 조씨는 달래의 귀에 뜨거운 김을 불어넣으면서 말을 한다. 그것은 달래의 분을 풀어서 그 입을 막자는 것이었다. 그놈이 평목이 놈이 우리 둘이 여기 산다는 것을 일러 바친다고 위협을 한단 말이야. 모래가 칼을 갈아가지고 아직도 우리들을 찾아댕긴다고. 방방곡곡으로 샅샅이 뒤진다고 그러니까. 하고 조신을 한층 더 소리를 낮춰서 그러니까 그놈이 달보고를 저를 달라는 거야. 그러니 참을 수가 있나? 하고 한숨을 내어쉰다.
달보고를 달란다는 말에는 달래도 흠칫하고 놀라는 빛을 보였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소? 하는 달래의 말은 절망적이었다. 조신의 집에는 이미 평안은 없었다. 어른들의 얼굴에 매양 근심하는 빛이 있으니 아이들의 얼굴에는 화기가 없었다. 닭, 개, 짐승까지도 풀이 죽고 집까지도 무슨 그늘에 쌓인 듯하였다. 조신은 어찌할까 그 마음을 진정치 못한 채로 찜찜하게 하루 이틀을 보내고 있었다. 추수도 다 끝나고 높은 산에는 단풍이 들었다. 콩에 배불린 꿩들이 살찐 몸으로 무겁게 날고 있었다. 매 사냥꾼, 활 사냥꾼들이 다니기 시작하고 산촌집들 옆에는 겨울에 떼일 나무더미가 탐스럽게 쌓여 있었다. 이제 얼마 아니하여 눈이 와서 덮이면 사람들은 뜻뜻이 불을 지피고 술과 떡에 배를 불리면서 편안하게 재미있는 과동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신의 마음에는 편안한 것이 없었다. 곳간에 쌓인 나락섬에서는 평목의 팔이 쑥 나오는 것 같고 나무더미에서도 평목의 큰 입이 혀를 빼어물고 내미는 것 같았다. 게다가 모래가 언제 어느 때 시퍼런 칼을 빼어들고 말을 달려 들어올는지도 몰라서 밤바람에 굴구는 낙엽 소리에도 기가 쫑긋하였다. 이 자리를 떠서 어디 다른 데로 가서 숨어야 할 텐데. 조신은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면서도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 궁리가 나지 아니하였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천지도 좁았다. 추워지기 전에 하루라도 일찍이 떠나야 된다 하면서 머뭇하는 동안에 첫눈이 내렸다. 조신은 식전에 일어나 만산 편야로 하얗게 눈이 덮인 것을 보고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도망을 가더라도 눈 위에 발자국이 남을 것이 무서웠다.